중국이 벌써 그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굉장히 낮춰서 아마 15% 정도까지 낮췄을 겁니다. 중국도 대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각종 제도나 이런 것도 그 미국처럼 무역 복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갖춰놨습니다. 뭐 말 많이 하지만 히토류 같은 것도 진짜 중국의 가장 큰 무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그린란드의 히토류 뭐 계속 히토류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국 히토류 가지고 만드는 미국산 무기가 한 1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군이 잘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중국도 분명히 카드는 있습니다. 카드는 있고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트럼프 일기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 활동하셨던 거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의 제재와 관련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데 우선 어째 트럼프 취임한 지 벌써 이제 거의 한 2달 정도 됐죠. 그렇죠. 1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취임 후 지금까지 행보랑 행정 명령 전반적으로 일단 앞으로 뭐 구체적으로 질문 들어갈 거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트럼프 1기 때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년간 워싱턴 특파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에 두 번째 될 때만 해도 본편보다 재밌는 속편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트럼프가 말하던 게 뭐 저희 다 아는 거잖아요. 관세 그렇죠. 얘기하고 뭐 하던 거 다 했는데도 그렇지만 트럼프는 트럼프였다. 이렇게 본편보다 재밌는 속편이 진짜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스피드가 1기 때랑 정말 다릅니다. 관세 폭탄을 내리는 것도요. 1기 때는 한 1년 지나서 했는데 지금은 심지어 담당 장관이 없는데도 관세 폭탄들이 막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USTR 대표도 최근에서야 임명됐거든요. 그 사이에 관세 폭탄하고 뭐 딴 나라랑 무역 협상한다고 발표한 게 몇 가지입니까? 상무부 장관도요. 2월 넘어서 2월 말 정도에나 인준됐어요. 그런 걸 보면 장관이 있건 없건 트럼프는 자기가 한다는 거거든요. 주무부처란 게 별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만큼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말씀하신 관세 폭탄, 관세 전쟁을 이제 트럼프가 시작을 했죠. 여기에 뭐 세계 경제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제가 간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주식시장 코인이 지금 폭락해 있더라고요. 2018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까먹고 있는데요. 트럼프 시절에 뭐 처음과 끝의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트럼프 시절에 주식시장이 다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8년 미중 관세 전쟁을 처음 했을 때요. 그때 보면 주가가 한 20% 빠졌습니다. 2018년에 한 S&P가 2940에서 2351 뭐 이 정도까지 빠졌고요. 나스닥은 그보다 좀 더 빠져서 23% 빠졌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 사실 트럼프 그때 출발보다는 훨씬 더 또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출렁거림은 뭐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시장을 보고 있냐고 모르니까 안 보고 있다. 사실 다 보고 있을 텐데 안 보고 있다고 말하고요. 지금 고통은 있겠지만 나중에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게 아마 2018년 그리고 자기 임기 간의 어떤 학습 효과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멕시코랑 캐나다 관세 부과했었잖아요. 지금 그 관세 부과는 뭐 중간에 철회한다도 했었고 뭐 다시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고 멕시코랑 캐나다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USMCA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 무역 협정에 관련된 것들은 한 달 더 유예했잖아요. 4월 2일까지 그 상호 관세 할 때까지 유예를 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동차 3사 CEO들이 자기한테 너무 전화를 걸어왔다. 너무 전화를 걸어서 내가 거기다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한 달을 마지막으로 주니까 더 이상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전문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자주 바뀌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주가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면 또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움직임은 4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든 부과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휴직이라고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은 없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지키기 위해 4월 달 되면 좀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관세 같은 거를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뭐 정치적으로 보면요. 멕시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85%까지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순작용이야 반작용이 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두드려 맞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좋은 면이 있습니다. 지지율이 엄청 올라가고 그 국가가 거기 결집을 하거든요. 근데 인기가 정말 없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캐나다도 지금 여당인 자유당이 인기가 없었는데 인기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인기가 많던 보수당은 오히려 트럼프랑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떨어졌고요. 그런 것처럼 또 이 양쪽에 또 어떤
지지층의 결집 이런 게 또 일어나서요. 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동차 3사 CEO는 어디 3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드, 네. 그다음에 GM, 예전에 크라이슬러죠. 이쪽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지금 캐나다도 관세 부과하려고 하는데 캐나다와 미국은 동맹 관계 아닌가요? 좋은? 아, 그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맹 관계입니다. 미국 그 의회 앞에 가면요. 캐나다 대사관이 맨 앞줄에 가장 크게 있습니다. 앞줄. 예. 그러니까 캐나다 대사관이 캐나다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란 걸 거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트럼프 대통령 4년 임기 중에 출렁거릴 수 있지만 네. 그 기본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요.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최근에 뭐 북극해나 이런 데서 캐나다와 미국이 같이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미국이 펜타닐 같은 걸 단속을 하니까요. 네. 캐나다가 또 바로 따라서 나오는데요. 미국이 멕시코의 카르텔을 펜타닐 단속을 위해서 이제 테러 집단 같은 걸로 지정을 하니까 네. 캐나다 바로 따라 해서 뭐 집단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게 더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싸울 때가 있긴 한데요. 뭐 지금 좀 과한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 동맹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동맹인데 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뭐 특수성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동맹의 가치를 지금처럼 크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강한 사람이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걱정될 수밖에 없죠. 아,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는가.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뽑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국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 헨리 키신저가 말한 게 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FT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 세상의 변곡점에 나타난 대통령이다. 본인이 그걸 알지 모를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지도자들의 위선을 벗기는 사람이다 라고 헨리 키신저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 동맹이 우리를 수탈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우리의 경제를 뺏어간다, 이런 거를 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변주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우리는 그 미국의 큰 변화를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또 관세 관련에는 보복 조항 같은 게 있다고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행정명령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관세 보복을 하면 그만큼 또 한다는 조항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관세를 때렸을 때 상대방도 뭔가를 때리면 예. 우리도 뭔가 다시 또 한다는 또 거네요. 보복한다는 조항, 그걸 뭐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네네.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모습이죠. 아. 뭐 우리 뭐 포커나 이런 거 보면 뭐 하나 없고 하나 더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중국과 일기 때 협상을 할 때도요. 10% 관세 매겨놓고 안 듣는다 그러면 15% 더. 500억 달러 매겼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2천억 달러 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이 관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동맹국은 어디고 또 뭐 다른 측면에서 미국에 줄을 서고 싶어하는 국가들은 어떤 데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나라가 뭐 사실 특별히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르는 지도자를 보면 그 예를 들자면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그 전기톱 들고 나오는 대통령 있잖아요. 그런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헝가리 오르반 총리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데요. 사실 국제적으로는 다들 이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반 총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친러로 찍혀가지고 사실상 친러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정책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EU에서 모든 국가들이 공격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안아주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친하게 지내는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주파수가 맞는다는 게 우리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좋겠다.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도 좀 위험한 거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미국에 줄을 서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사실 모두가 줄을 서고 싶어 하죠. 우리 왜냐하면 조은이 실현해도 우리가 지금 경제를 얘기하고 올 때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를 얘기하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 미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 여론조사를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폴란드입니다. 90%가 넘어갑니다. 왜 폴란드냐? 옆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뚫리고 쳐들어오면 폴란드가 가장 먼저 전지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늘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디냐? 한국입니다. 우리는 어디냐? 북한과 맞대어 있고 중국이랑 큰 위협이 옆에 있고 러시아도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불안을 느끼는 나라는 항상 미국의 줄을 설 수밖에 없고 현실적 대안이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미국이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작년에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거든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중 무기의 45%가 미국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없이 전쟁도 하기 힘든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무기가 미국 국영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미국이 줄 서고 싶어 하는 나라? 뭐 사실 뭐
트럼프의 어떤 예측하지 못할 행동으로 트럼프를 욕할 수는 있지만 줄 서라 그러면 맨 처음 달려갈 국가들 엄청 많습니다. 강자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안보를 지켜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요. 거기에 맞춰 경제도 따라오니까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해 주셔서 트럼프가 미국이 지원이 계속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했던 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정말인지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 군사의 원조를 중단했잖아요. 그 이유 뭔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계속 얘기해온 게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뭐 누가 이기고 지고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중단해서 더 이상 미국 세금 안 쓰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니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끝내라. 여기서 끝내고 나는 누가 이기든지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 이거는 나의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말을 한 거는요. 제가 생각엔 너무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같은 좀 늘 안보 위협을 느끼는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그 기자가 군사 지원 및 정보 공유 중단으로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을 수 없을 수 있다라고 질문하니까요. 트럼프가 어차피 안 그래도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줘도 러시아가 침공해서 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앞뒤를 보면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결국 두 당사자가 이제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자신의 논지를 하기 위한 건데요. 근데 보통의 정치인이면 저런 식으로 질문해도 어떤 그게 아니고라고 피해 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솔직히 그러면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특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아쉽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랑 젤렌스키가 만난 장면이 이제 TV에도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면박과 굉장한 창피를 주는 듯한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 트럼프 옆에 있는 부통령도 그렇고 어쨌든 이 그 한 국가의 수장들끼리 만나면서 그렇게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만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트럼프가 뭐 하찮은 사람도 아니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좀 강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려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정말 잘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늘 말해온 게 우리는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번 취임식에도 말한 게 우리는 전쟁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전쟁을 중단시킨 걸로 평가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가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왜냐하면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때문에 탄핵당할 뻔했거든요. 그 얘기로 잠깐 돌아가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젤렌스키하고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할 때 1기 때요.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이 있는데 걔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업하고 우크라이나 회사에 있으니 걔 분명히 비리가 있다. 이걸 조사해달라고 젤렌스키한테 부탁을 하면서 부탁이 아니죠. 사실상 협박을 하면서 너 이거 안 해주면 우리 군사 원조 안 해줄 거야 라고 합니다. 사실상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NSC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언론에 유출하고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걸로 딜을 하려고 정치적 딜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탄핵안이 발의돼서 정치적으로 아주 공경을 받습니다. 그렇게 공경에 빠지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 감정도 분명히 한몫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지지층,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스윙 스테이트에 이긴 걸 보면요. 여러 연구에서 나오는 건데 스윙 스테이트가 그 러스트 벨트도 있잖아요. 제조업을 하다가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린 고졸 백인들이 많은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어디 갔겠습니까? 군대에 많이 갔죠. 직장을 찾으러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곳들을 보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사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이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태생적으로 그리고 자기 지지층을 봐도 전쟁을 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자기 지지층에게 더 잘 보여주고 싶은 게 아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좀 어떻게 좀 정리될까요?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여기서 스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역대의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봐도요, 사실 당사국 잘 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휴전협상에 한국 없잖아요. 중국과 북한, 미국이 정전협정을 한 겁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트남도 미국하고 월맹이한 겁니다. 그 월남은 거기 휴전협정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휴전협정하고
그냥 무너진 거죠. 미국에 있는 당사국들은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정치적 명분도 거기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요, 러시아와 이 협상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할 겁니다. 어차피 이쪽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장사꾼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트럼프의 중동 특사도 부동산 업자 출신이고, 러시아의 협상도 국부펀드 골드만삭스 출신의 국부펀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거니 하면서 그냥 정말 부동산 협상 하듯이 아마 저는 휴전으로 가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동맹으로 돌아와서 트럼프 동맹 정책은 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 보세요? 1기와 2기가 되면서 트럼프는 자신의 세계관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뭐 그런 기사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동맹이 우리를 수탈하고 이민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그 트럼프적 세계관. 1기 때만 해도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비난도 많이 받고 뭐 대안적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조롱도 많이 받았어요. 이건 사실도 아니고 이상한 거다라고 해서 조롱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2기에 이렇게 됨으로 해서 트럼프적 세계관이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트럼프 1기 때 측근들이 뭐 기고한 거를 보면요. 저는 아주 유의해서 읽은 게요. 공통적 표현이 있는데요. 피해값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피해값을 받고 싶다. 예, 동맹을 위해 흘린 피해값을 이제 우리도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 그건 사실 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정말 이 카운터 같은 온라인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군인 몇 명 죽었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지친 거예요. 그런 이제 미국 사람들의 욕구가 트럼프를 통해서 아주 거친 방향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동맹을 뭐 과거 바이든이나 과거 대통령들처럼 생각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오히려 자신들에게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압박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입장에 생각한다면 약간은 또 공감 가는 부분도. 그럼요.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뭐 동맹이라고 하지만 유럽의 나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게 2% 맞추자고 했을 때 계속 안 맞추고 지금 같은 상황에도 스페인 같은 나라는 1%대에서 2%대로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바로 옆에 전쟁 나지만 아직 멀리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토 같은 경우는 진짜로 좀 문제가 있는 집단이었고요. 미국의 기대서 사실 안보는 미국의 기대고 에너지는 러시아에서 받고 무역은 중국에서 하면서 모든 거를 그냥 체리 피커처럼 해왔잖아요.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난 거죠. 아쉽게도. 1%, 2%라는 건 방위비 말씀하시는 예, 방위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임기 시작으로 이제 위험해진 국가들은 좀 어떤 데들이 있을까요? 트럼프의 발언이나 이론적으로 보면 네. 중국이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철학을 어떻게 생각하면 무역적으로 이렇게 잘 조명해 놓은 책이 트럼프 1기 때 라이트 하이저 그 USTR 대표가 쓴 자유무역이란 환상이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트럼프의 타겟이 그냥 순서대로 좀 나옵니다. 첫 번째 중국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유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 인도, 한국 순으로 나오거든요. 그 책의 챕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 순서 그대로 갈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중국과 유럽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네. 인도도 뭐 벌써 이제 미국 거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좀 한국의 혼란도 있고 순서상으로도 조금 뒤로 밀려 있으니까 지금 아직까지 안 오는 건데요. 근데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협을 느끼면 중국 사람들이 가장 위협을 느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 트럼프의 그렇게 여론조사를 보면요. 트럼프에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요. 중국에서 온라인 같은 데서 나오는데 중국을 제2 건국의 아버지라고 조롱하는 표현들도 많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반도체나 뭐 AI나 이런 게 자기들이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이제 그거를 그 자원을 집중하면서요. 오히려 트럼프의 집권을 가장 불안해하는 나라는 어디냐면요. 한국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트럼프 집권을 환영하는 비율이 17%인가 밖에 안 되는 가장 낮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해진 순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와닿는지는 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트럼프는 동맹국을 어떻게 다룰까요? 대표적인 사례가요. 저희 설 연휴 때 있었던 뭐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콜롬비아를 다루는 사례입니다. 콜롬비아. 예, 콜롬비아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6.25 참전국입니다. 그래서 전사자도 한 500명 이상 났어요. 진짜요? 예, 아주 우리에겐 고마운 나라죠. 근데 그 먼 중남미에서 콜롬비아가 왜 왔을까요? 미국 따라왔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미국의 주요 전쟁에 참가한 진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좌파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미국이 뽑은 나토 이외의 17개 동맹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하고 일본처럼요. 그런데 콜롬비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송환하는 비행기를 우린 못 받겠다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연휴 중에 콜롬비아에 어떻게 했느냐. 아마 시범 케이스로 때린 겁니다. 동맹들한테 보라고 때린 걸 텐데요. 관세를 즉시 25%로 인상하고 일주일 후까지 말 안 들으면 50%.
그리고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비자 발급 중단, 모든 무역을 꼼꼼하게 봐라. 이런 거는 아예 통관 자체를 콜롬비아권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산 동결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한테 쓰는 겁니다. 거의 북한한테 쓰는 걸 콜롬비아 같은 동맹에게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바로 꼬리를 내렸죠. 우리 비행기 보내서 우리가 데려올게. 라고 하는 식으로 꼬리를 내립니다.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라고 봐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처럼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국가 순위 1위였던 중국. 미국 트럼프는 중국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트럼프가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잘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까지 제가 판단하기에요. 중국에 대한 정책, 중국을 개방시키고 중국을 자유진영에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클린턴 시절에요. 사실상 중국판 햇볕 정책이었죠. WTO에 가입시키고 중국을 무역을 열고 정보를 개방하게 하면 중국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시절에 그 무역 전쟁, 그다음에 수출 통제를 본격적으로 하웨이 같은 데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벌어질 거다 차이가 라고 시작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바이든 시절에 지나 러몬도 그 상무장관이요 인터뷰한 거 보면 우리가 수많은 수출 통제도 하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더라. 결국은 우리가 잘한 수밖에 없다. 이런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중국과의 대결을 21세기를 넘길 대결이라고 청문회에서 말을 했으니까요.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중국과의 대결을 끌고 갈 겁니다. 이건 뭐 트럼프 정부 안에 해결될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과속 방지턱을 수십 개를 만드는 방법을 쓰려고 할 겁니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일단 격차를 어떻게든 떨어뜨려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가 정말 중국의 몰락이나 중국을 완전히 이길 수 있을지 그건 사실 좀 쉽게 예측할 게 아니고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뭐 방금 전에 얘기하신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꼬리를 바로 내렸는데 중국 같은 게 쉽게 안 무너진다는 게 중국 또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세계에 너무나도 강대국인 G2이기 때문에일까요? 아, 그럼요. 그 중국이 벌써 그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굉장히 낮춰서 아마 15% 정도까지 낮췄을 겁니다. 중국도 그 대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각종 제도나 이런 것도 그 미국처럼 무역 복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갖춰놨습니다. 뭐 말 많이 하지만 히토류 같은 것도 진짜 중국의 가장 큰 무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그린란드의 히토류 뭐 계속 히토류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중국이 히토류 걸어 잠그면요. 미국은 군대 자체 운영이 잘 안 돼요. 그 중국 히토류 가지고 만드는 미국산 무기가 한 1000개 정도 되거든요. 아니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부품도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미국 군이 잘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중국도 분명히 카드는 있습니다. 카드는 있고요. 중국이 또 오랫동안 제국을 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또 그린란드, 파나마를 언급했는데 여기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가능한가요? 그거는 사실은 뭐 트럼프가 말만 하는 거지 실제로 뭐 항공모함을 보낸다든가 그런 일도 없었잖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트럼프 1기 때 북핵 위기가 고조될 때요. 항공모함 3대가 한국으로 왔어요. 이거는 뭐 거의 내일 당장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의지잖아요.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고요. 그렇지만 그 말이 어떻게 변화시켰냐를 보면요. 확실히 미국 대통령의 말이란 게 힘이 있다는 게 보여주는 게 파나마 항구 양쪽의 항구가 홍콩에 그 허치슨이 갖고 있었잖아요. 허치슨이 갖고 있다가 최근에 팔았습니다. 블랙록에 팔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외교적 압박에 허치슨이 나 이거 더 이상 못 갖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미국 블랙록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상당히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그린란드도 원래 2018년만 해도 중국 기업들이 거기 뭐 항구나 이런 걸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안보 이유로 그때 못하게 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나면 앞으로 영원히 중국은 그린란드에 어떤 기지를 만든다든지 항구 개발을 한다든지 못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거죠. 뭐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트럼프가 잘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럼 트럼프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 부흥, 요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뭐 기사나 이런 거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소득 7만 달러의 국가에서 어떻게 제조 부흥이 가능하냐라고 하겠지만 아마 트럼프 생각은 다를 겁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 실제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났거든요. 그때 그 트럼프가 어거지로 그 제조업 옮기도록 하면서요. 제조업 일자리가 정말 처음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미국 중위소득이 올랐어요. 미국 중위소득이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인가 6.8%인가 올랐는데 이게 아마 그쪽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그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오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
말하는 거, 그리고 트럼프적 세계관에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싼 물건 소비자가 아니라 미국 중산층이 많이 하려면 생산자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생산자, 공장 노동자가 많아야 나라가 튼튼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길을 쓰고 제조업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매그니피선트 세븐, 우리가 뭐 주식으로는 막 어마어마하게 수조 달러가 되지만 이 사람들 고용하는 게 통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30만 명, 4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서 보십시오. 우리 현대차랑, 그리고 현대차가 있다고 하면 현대차와 그 협력업체, 부품업체로 하면 수백만 명이 거기 몰려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대차가 더 중요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현대차가 중요한 회사일 겁니다. 제 판단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몰락할 때 국가가 보조금을 퍼부어서 결국은 몰락할 때까지 퍼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정치적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트럼프는 거기에 있어서 좀 더 과격하게 나가는 거고, 1기 때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 물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자산시장 측면에서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지금만 봤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기회였다가 지금 굉장히 위기 같기도 하고요. 지금 뭐 코인 주식이 아주 폭락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요, 그 대통령 선거에 지고 딱 한 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언제 기자회견을 했냐면 다우지수가 3만을 넘었을 때 그냥 그동안 두문불출하다 갑자기 기자실로 내려와서 한 40초간 기자회견을 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자산시장이 올랐고, 나 때문에 다우지수가 3만 간 거 알지? 나 이렇게 경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계속 자신의 경제 성과를 주가지수에 연동해서 말한 사람이었고, 나 때문에 401k가, 그러니까 미국의 연금펀드죠, 이렇게 올라서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고, 나 때문에 뭐 이렇다라는 걸 수없이 말한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자산시장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뭐 명확하고요. 근데 뭐 경제가 미국 대통령 하나만으로, 물론 가장 큰 요인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올리고 싶다고 올렸으면 미국 대통령이 재선 못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산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전체를 밀어붙이는 건 제 생각에는 뭐 정치인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힘 있을 때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힘셀 때잖아요. 힘 있을 때 밀어붙이고 여기서 떨어지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올라가면 다 자기가 잘하는 게 되잖아요. 아마 트럼프 머릿속에는 제 생각은 1기 때 학습 효과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트럼프 시대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는 코멘트도 했었고, 얼마 전에 미국 이제 행정부 안에서도 뭔가 발표도 했었는데, 그런 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확실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나 뭐 이렇게 코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른,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하니까 중국도 그 전략 자산으로 지금 몰래 홍콩을 통해서 비축 중이다, 이런 기사도 있고, 뭐 자오창펑 같은 바이낸스 CEO, 전 CEO죠. 이런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뭔가 물밑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코인을 가지고 드러나진 않지만 서로 이렇게 해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제란 게 모두 이제 대통령의 힘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